9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을 삭제한 개정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 한 번 더 판단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로스쿨에서 조세법 위주로 공부했던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생 새내기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막상 로스쿨을 졸업하니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덜컥 변호사는 조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돼버려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고자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게 청구인의 말입니다. 일반 변호사들이 아닌 로스쿨에서 조세 공부를 위주로 한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장한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로스쿨에서 조세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변시 10회 A 새내기 변호사가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으로 나섰습니다. 조세법 특성화 로스쿨에 입학한 A 변호사는 학교에서 조세법 수업을 듣고 조세법 전문과정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10회 변시 선택 과목에서 조세법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지만 세무사법 개정으로 조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세법 수업도 많이 듣고 있고 당연히 장래를 이제 세무사 자격을 같이 따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조세 쪽 분야를 원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그분들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개정 후 뭐 한 달도 안 돼서부터 그걸 적용하다 보니 1961년 9월 제정된 세무사법은 제3조 세무사의 자격조항 제3항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3항이 삭제됐습니다. 사시나 변시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던 조항이 사라진 겁니다. 이에 따라 2018년 7회 변시 합격자부터는 선배 변호사들이 자동으로 취득하던 세무사 자격을 후배들은 더 이상 자동 취득할 수 없게 됐습니다. 로스쿨 1학년 재학 때 이제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조세법 로스쿨에 들어와서 이제 세무 학회 활동도 하고 이제 조세법도 듣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그냥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를 안 갈 사람도 있을 거고.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법이나 정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한 이른바 신뢰 이익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신뢰 이익은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됐을 때 그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 행위를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그 학생들까지 고려하지 않고 바로 그냥 2017년 12월에 개정을 해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부터 없애는 것은 이제 그것은 이제 너무나 신뢰를 침해하는 거라서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크다. A 변호사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받아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 여부 판단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선배 법조인으로서 세무사법 제3조 3항을 살리기 위해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토대로 해당 청구서를 작성한 청구 대리인 김민규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박탈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줄 알고 그걸 믿고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세무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로스쿨 6기까지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데 앞서 지난 2018년과 2020년에 제기된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지난 7월 15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판단 5일 뒤 서울변회는 다시 한번 헌재의 판단을 받고자 법리를 더 촘촘히 보강해 추가 헌법소원 제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간과한 결정이며 과반의 헌법재판관에 의하여 이미 확인된 위헌성을 토대로 앞으로도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계속하여 다툴 것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또 한 번 헌재 판단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세무사단체는 이미 합헌이 나온 상황이라며 곤란한 상황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소원에 대한 많은 지금 그 세무사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헌법 재판소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합헌도 나오고 이랬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자는 거는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지금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 이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선배 변호사들은 세무 업무는 원래 변호사의 의무였다며
이를 다시 되찾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맞섰습니다. 세무사의 업무를 뺏어오는 게 아니고 마치 기득권인 양 이렇게 포장되고 있지만 원래부터 변호사의 업무였다는 것이죠. 당시 1960년대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조항으로 다음 회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고 첫 번째가 변호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회계실무연수를 개최하는 등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되찾기 위한 행보에 나섰고 관련해서 세무사 고시회 측은 편법적인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무사와 변호사 간 끝날 듯하면서 끝나지 않는 직역 갈등, 사라진 세무사법 제3조 사망에 대해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유부녀가 몰래 불륜 관계인 남성을 집에 데려와 바람을 피웠다면 이 남성은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해 내연남이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리며 팽팽한 공방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리고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유부녀 A씨는 친목 모임을 통해 남성 B씨를 알게 됐고 불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점점 대담해져 유부녀 A씨는 B씨를 남편이 해외 파견 근무로 집을 비운 사이 부부가 함께 사는 집까지 수차례 데려와 성관계를 가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남편 C씨가 집에서 벌어지던 이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내연남 B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왜 남편 C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을 한 걸까?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불륜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다른 범죄를 소위 말해 찾다 보면은 사실 간통죄 폐지된 지 좀 됐으니까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고소하는 경우들이 있어. 결국 B씨는 내연관계인 부부녀 A씨의 동의만 받고 불륜의 목적으로 부부 집에 들어갔다 재판에 넘겨졌고 공동 거주자 중 한 명의 승인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먼저 1심은 B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B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불륜 남성은 A씨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2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누군가가 주거에 들어왔다면 그 평온은 깨진 게 맞지만 거주자 둘 중 한 명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면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원심의 엇갈린 판단과 함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자 지난 6월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공개 변론에 붙였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헌법상 주거의 자유가 공동거주자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각자의 주거 평온이 우선시돼야 하는 만큼 주거 침입죄가 성립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B씨의 유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B씨가 내연녀 A씨의 승낙은 받았지만 남편 C씨의 반대가 예상되는 데다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해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혐의는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주거권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이미 폐지된 간통죄를 대신해 주거침입죄로 불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아내의 승낙이 있음에도 남편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면 아내보다 남편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습니다. 치열한 법리적 다툼 끝에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 선고를 통해 주거침입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보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가족 내부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공동 주거권자 사이의 어떤 의견 대립은 가족 내부의 문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까지 하는 부분이 좀 축소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법,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금융위의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차 변호사님, 먼저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플랫폼에 대해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했었죠? 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그 금융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카카오나 네이버 등 금융 플랫폼 등은 그 카카오톡의 서비스 등에서 이제 플랫폼에서 금융 상품을 이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제 계속 제공해 왔는데요. 금융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중개이가 아닌 광고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에 금융상품을 게시하고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 행위가 광고가 아니라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꾸준히 논란이 있어왔던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이들이 영업행위에 대해서 결국 중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광고가 아닌 중개다라는 게 이제 금융위의 판단이었는데 이게 혹시나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는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판매 대리 중개업자, 그리고 자문업자에 대해서 금융업 라이선스를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의 정보 제공, 그리고 금융상품 비교 추천, 맞춤형 정보 제공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금융 플랫폼의 서비스들에는 이제 금융상품의 정보가 게시되는데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투자 등의 제공 서비스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비교 추천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A 플랫폼이 추천하는 인기보험, 이러한 표시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이제 보험 상담을 의뢰할 경우에는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연결해 주는 기능이 있었고 가입자가 보험 상품 정보를 제공하면 플랫폼과 제휴하는 이제 특정 보험회사에서 그 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금융상품이 광고가 아니라 중개나 자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직접 기업이 명칭이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네이버, 카카오, 핑크 등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이제 뭐 광고나 중개 구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좀 필요할까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이제 중개나 이제 광고라는 단어 자체에는 이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광고와 중개는 개념적으로는 이제 구분이 명확합니다. 광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고, 중개는 이제 타인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제 플랫폼 사례의 경우에는 플랫폼이 게시한 어떠한 내용을 보고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금융사랑 또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된다면 상품을 구입하게 되므로 좀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중개와 광고의 구분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라이센스가 없던 자들도 이제 규율 대상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또 판단 기준도 금융 플랫폼의 업무가 광고냐 중개냐 하는 것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상품 설명의 정도, 그다음에 계약 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 처리에 대한 관여도, 이익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사정을 재반 종합해서 이제 금융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 대형 빅테크 외에도 중소형 핀테크 회사들에게도 좀 영향이 갈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핀테크 업계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네, 아마도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그 등록 대상 여부 판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핀테크 업체들로서는 이제 자신이 서비스가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시부터 이제 6개월간의 그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별도의 뭐 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유예기간이니까 별도의 처분이 없었다라는 논리로 뭐 가능은 한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오히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기간도 적용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되기 전에는 각 개별 업권법에서 금융상품 중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 같은 그런 회사들은 이미 그때부터 지금과 동일한 서비스를 거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유예기간도 아니었고 다른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뭐 보험업법이라든지 이런 업권법에 따라서 규율이 되고 있던 시점이며 유예기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등록이나 뭐 인허가 없이 이제 업무를 한 게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이제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 판단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선은 개별 업체들한테 이제 당신들의 서비스가 이제 등록 대상인지 이것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금융위가 이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난 후에 이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이제 핀테크 업계도 말씀하신 대로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오늘 최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2개월여 만에 최 씨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 원과 거주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했고 해당 병원을 통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급여 23억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